박순덕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10월 말 논산의 새벽 공기는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시계는 늘 새벽 4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20년 동안 이 시간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습관처럼 굳어진 이른 기상은 그녀의 외로움만큼이나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싱크대 옆에는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추장 2통은 몇 년 묵힌 메주로 담근 것이었고, 김치 3통은 배추를 직접 절여 만든 그녀의 땀과 정성이 응축된 산물이었습니다. 상추 한 보따리는 오늘 새벽밭에서 이슬을 맞은 채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신문지로 다시 감쌌습니다. 김치통을 만지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1년 동안 이 음식을 준비하는 상상만 해왔던 것입니다. 11년 만이야. 우리 민우가 이걸 먹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1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의 결혼식에도 둘째 손주의 탄생에도 순덕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늘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그 짧은 변명은 순덕의 마음속에 쌓이는 상처를 덮는 얇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논산의 2000평 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스러운 청춘과 아들의 미래가 묻힌 성전이었습니다. 논산의 흙은 그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550만 원. 11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농사 지은 돈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그녀가 아플 때를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순덕은 50만 원을 뽑아 흰 봉투에 넣고 민우에게라고 쓰려다 멈췄습니다. 말 대신 마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7시 이웃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아,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그 자식이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왔잖아. 바쁘다는 핑계도 이제 지긋지긋해. 너 너무 기대하지 마라. 순덕은 영자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외면했습니다. 바빴으니까 그랬겠지. 필리핀에서 일하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녀는 아들의 냉정함을 합리화하는데 아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에게 줄 짐들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땀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는 손에 물집을 잡히게 했지만 아픔 대신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 엄마가 널 잊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아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증거를 들고 걷는 순례자 같았습니다. 논산에서 서울 센트럴시티까지 가는 직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릎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농촌의 푸근한 녹색에서 도시의 삭막한 고층 빌딩들로 그리고 복잡하고 낯선 간판들로 변해갔습니다. 2시간 반 그리고 40분의 지하철 9호선. 순덕은 서서 갔습니다. 자리에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모두 빠르고 순덕의 투박한 옷차림과 짐들은 그 공간에서 이질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심히 지나쳤고 아무도 그녀의 짐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곡나루역 인근의 30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올려다봤습니다. 아파트가 하늘까지 닿을 듯 높았습니다. 민우가 저기 살아.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낯설었습니다. 2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호텔처럼 느껴지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2202호 문이 열리고 며느리 이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현주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을 했지만 눈은 순덕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현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을 애써 무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주야. 오래간만이다. 김치랑 고추장이야. 현주는 보따리를 받아 부엌 한쪽에 내려놓으며 무겁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덩이를 받은 것처럼 순덕은 거실의 하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습니다. 앉았지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집안에서는 은은하고 값비싼 아로마 향이 났습니다. 논산집의 흙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흙과 시골 냄새가 이 깨끗한 공간을 더럽힐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우는 순덕이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요. 필리핀 출장 후라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현주는 곧장 순덕을 혼자 두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학원 학부모 모임 있어서요. 밖에 좀 다녀올게요. 7시에 들어와서 저녁 차릴게요. 순덕은 머물고 싶지 않은 며느리의 마음을 읽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주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는 순덕에게는 이 집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현주가 나가자 넓은 거실은 쥐 죽은 듯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순덕은 TV 리모컨을 집었지만 시끄러울까봐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민우, 현주, 재훈, 지민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순덕은 닫힌 민우의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TV 소리, 때로는 키보드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순덕은 3시간을 꼬박 그 자리에서 앉아 민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쑤셨고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어 부엌에 가서 작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 좋은 집에 방이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서 거실에 두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애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문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민우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덕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1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낯설었습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민우는 순덕과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순덕은 1분도 안 되는 그 재회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자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우는 편하게 계세요, 엄마. 라는 마지못해 하는 말을 남기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4시 중학생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심장이 뛸 듯 기뻤습니다. 재훈아. 할머니야. 뭐 따라보겠니? 재훈은 순덕의 거친 손과 냄새가 밴 옷차림을 힐끗 쳐다보고는 몸을 뒤로 뺐습니다. 저 씻어야 해서요. 지민이는 아예 순덕을 모르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야. 지민아. 지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이 가족의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임을, 그들의 삶에 침입한 불청객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7시 현주가 돌아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덕이 가져온 김치는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보였지만 현주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5명이 식탁에 앉았을 때 순덕의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현주가 순덕의 밥그릇에 담아준 것은 전기밥솥 바닥에 남아 식어버린 딱딱하게 눌어붙은 찬밥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마트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순덕은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순덕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순덕은 밥을 씹을 때마다 쓴맛을 느꼈습니다. 밤 9시 현주는 순덕을 거실 바닥에 얇은 요와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없다는 변명 아래 순덕은 이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방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게임 소리, 민우 방에서 들려오는 드라마 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찢어 놓았습니다. 소리들은 그들의 행복하고 단절된 삶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11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온 게 이들에게는 방해가 되는구나. 나는 이 집의 풍경을 해치는 짐일 뿐이구나. 순덕은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 5시 순덕은 등을 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밤새 깔려있던 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개고 짐을 챙겼습니다. 50만 원 봉투는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는 애정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와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의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순덕은 거짓말했습니다. 응. 버스 시간이 있어서. 민우는 마지못해 차를 몰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현주가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우가 백미러를 통해 순덕을 확인하고는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밭 아직 있으시죠? 논산에. 민우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순덕은 직감했습니다. 응. 있어, 왜? 그거 팔아서 저 좀 주세요. 3억 정도 된다면서요. 지금 시세가 제일 좋을 때예요. 민우는 마치 어머니의 소유물이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현주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재훈이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때문에 사교육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매달 500씩 나가요. 그리고 다음 달 전세 만기예요.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 올려달래요. 이 집, 이 학군 놓치면 재훈이 인생 끝장이에요.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해요. 현주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과 아이들의 사교육을 위해 순덕의 마지막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 할머니가 물려준 거야. 내 대학 등록금도 그 땅 팔아서 마련했어. 내 노후 자금이야. 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저희는 이 아파트, 이 학군 지켜야 해요. 어머니 아프시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프시면 그때 가서 얘기하죠. 그 말은 순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노모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현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어머니 모실게요. 요양원 안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땅 좀 주세요. 저희가 보답할게요. 그녀의 보답은 거짓 약속임을 순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논산밭은 쓰지도 못하고요. 순덕은 눈물이 흘러 창밖의 새벽 풍경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서름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민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창문을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는 마세요. 연락하고 오세요. 미리. 그리고 땅 문제를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는 재촉을 덧붙였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차 창문이 올라가고 민우의 차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짐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으아! 순덕은 참을 수 없어 짐을 내던지고 터미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쳤습니다. 탕, 탕, 탕. 내가 미쳤지. 왜 날 낳았어? 손등이 까져 피가 흘렀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순덕은 울부짖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년의 기대와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새벽 터미널을 잠식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논산행 버스에 탄 순덕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50만 원 봉투를 꺼내 찢었습니다. 돈 조각들이 창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리사랑은 끝났어. 내 아들은 죽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덕은 이웃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는 순덕의 초췌한 얼굴과 피딱지가 앉은 손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순덕을 안아주었습니다. 순덕은 영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아들 없어. 없던 걸로 할 거야. 내 돈은 그 자식들한테 안 줘. 순덕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며 논산의 2,000평 밭이가 3억 원을 논산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순덕은 이 결정에 대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땅은 아들을 위해 존재했지만 아들이 그 땅의 가치를 부정했으므로 이제 땅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순덕이 마지막 장에 도장을 꾹 찍었을 때 그녀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 땅이 좋은 데 쓰이네. 이제 내 땅이 아니야. 아이들 땅이야. 그날 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덕은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땅은 안 줄 거야. 기부하기로 했어. 논산시 아동센터에. 잘 살아. 곧바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현주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순덕은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에서 계속 울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과거의 고통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저희도 이제 연락 안 할게요. 를 읽었을 때 순덕은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놓았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단절이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밭에 나가 배추를 거두고 물을 뽑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은 진정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김장 쉼포기를 담그는 동안 그녀의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 얼굴이 밝아졌어. 아들 기다릴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 내 눈빛이 달라졌어. 순덕은 웃었습니다. 응. 외로워 근데 괜찮아. 아들 기다리는 게 더 외로웠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 해가 바뀌어 2026년 설날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차례를 지내고 시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땅은 좋은데 쓰일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날 저녁 영자의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따뜻함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의 연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 순덕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일은 그녀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지역 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박순덕입니다. 아이들이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찾아갈게요. 일주일 후 순덕은 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순덕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 땅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 텃밭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 거래요. 아이들은 순덕의 손을 잡았고 순덕은 그 따뜻하고 작은 손의 온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땅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땅은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그 땅에서 뭐 할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너희가 크면 너희가 너희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될 거야. 할머니가 거기 가서 농사 가르쳐 줄. 센터를 나오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내 땅이 좋은 데 쓰이네. 이제 나도 괜찮아.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이제 나도 괜찮아. 내리사랑은 끝났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어.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밭이 있었고 영자가 있었고 그녀의 땅을 밟고 자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상추쌈을 쌌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그녀의 숟가락질은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리사랑,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그녀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